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여당인 자민당이 무려 310석을 획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나이 정부에는 이제 어마어마한 격변이 겪는다는 뜻인 건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나이노믹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지난 주말이죠. 주말에 좀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일본에서 그 사나이가, 다카이시 사나이 총리가 그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재신 투표를 했는데, 야당인,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죠. 여당인 자민당이 무려 310석을 획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비유를 하건대 사실상 이 사나이 정부에는 이제 아무도 없는 고속도로가 깔렸다는 비유를 합니다. 뭔 말이냐면은, 이 엄청난 거대 여당을 통해서 말 그대로 하고 싶은 모든 입법을 다 할 수 있고, 심지어 개헌까지도 가능할 정도의 그 숫자를 확보를 해버리는 바람에 사실상 이제 사나이노믹스가 본격적으로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이번에 나왔던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본이란 나라가 사실상 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파이가 되게 큰 나라죠. 근데 그럼 이 나라가 지금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격변을 겪는다는 뜻인 건데, 이러면 전 세계 금융시장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라는 걸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 일본 쪽에서 이슈가 되는 게 뭐냐, 엔화랑 국채,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오는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거의 향방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다카이치 사나에, 이분이 그 아까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현재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집권하시면서 내건 슬로건이 뭐냐, 슬로건이 강한 일본을 재건하겠다. 그래서 Make Japan Strong Again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슬로건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정치적 배경의 성향 자체가 지금은 돌아가신 아베 신조랑 되게 흡사합니다. 강경 보수입니다. 그래서 강경 보수의 경제와 안보 철학을 잇는데, 이 경제와 안보 철학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과감한 지출과 감세를 통해서, 그래서 정부가 막대하게 돈을 풀고 민간에 감세를 해주는 걸 통해서 일본이 겪고 있는 30년째 겪고 있는 불황을 벗어나 보자 라고 하는 게 공약이고요. 그리고 방위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도 다시 한번 군대를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강경 보수의 철학입니다. 그거를 읽는 적통 계승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그 정책을 펴는 걸 우리가 사나이 노믹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나이가 펼치는 경제학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아베노믹스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진화되었고 강화되었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뭔 말이냐면, 사실 옛날에 아베가 집권했을 때도 야당이 되게 거대했었습니다. 여당이 되게 거대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도 더 큰 슈퍼 다수가 됐어요, 여당이. 그래서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했고요. 이거는 사실상 개헌이 가능할 정도의 매우 강력한 입법 동력과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에 가려고 하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규모의 감세, 그리고 대규모 지출을 통해서 내수를 진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강한 일본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게 이 사나이가 현재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정책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뭐 국방 예산을 확대할 거고, 그리고 방산 생태계를 이제 육성할 것이고, 그리고 원전 생태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일본의 강한 그 군대를 만들고 에너지 안보나 이런 것들을 챙기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금융시장에는 어떤 지금 현재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사실 일본이 30년 동안 경기 불황을 겪으면서 그동안에 막대한 부채를 발행했습니다. 막대한 국채를 찍었어요. 그래서 현재 집계된 바로는 일본의 국채가 현재까지 발행된 총량이 약 1,000조 엔이 넘는다 말을 합니다. 이게 사실상 일본의 GDP의 250%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GDP의 250%. 어마어마한 숫자인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현재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돈을 덮을 것이고, 감세를 할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부채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채권의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내려가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채권의 금리는 급등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33%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전망이 나오는 게, 만약에 정말 사나이가 얘기하는 대로 정말 강한 일본 만들기 위해서 감세를 펼치고 국채 발행을 하면은 3%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소비세를 유예를 해서 국채 발행을 늘릴 거고, 자,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올라갈 겁니다. 왜냐, 돈이 풀리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국채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더더군다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사실상 정부가 주도해서 정부가 돈을 푸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피스칼 도미넌스라고 합니다. 재정 우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를 해서 뭔가 국채 발행을 하고 정부가 뭔가 시장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재정 우위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뭘 걱정하냐면 독립성 훼손을 걱정합니다. 시장과 중앙은행에 대한 독립성 훼손을 걱정을 해요. 이렇게 되면은 더더군다나 안 그래도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서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것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일본이 이미 지고 있는 부채가 GDP의 250%인데 국채 금리가 오른단 말은 뭐죠? 이 기존에 발행된 국채에 대해서도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일본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재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엔캐리 트레이드 리스크가 다시 한번 점화될 수가 있는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건 무엇이냐? 과거에 일본이 제로 금리를 유지할 때, 제로 금리 시절에 그때 금리가 싸니까 싼 금리로 엔화를 빌려서 다른 나라의 자산을 매수하는 거였죠. 그게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르는 것인데,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가 잔존하는 규모가 대략 약 500빌리언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0조 원 정도 추산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오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사실상 일본의 엔화를 빌렸던 사람들의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래는 싼 가격에 엔화를 빌려서 트레이드를 하는 게 엔캐리였었는데 엔화 금리가 올라간다. 그거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체의 가설을 깨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즉 엔화를 빌려서 샀던 자산을 팔고 다시 엔화를 갚아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당연하겠지만 전 세계에 막대하게 퍼져 있는 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의 트리거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10년물 국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급등할 가능성이 현재 나오고 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사나이노믹스가 될 것인가를 우리 앞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를 해봐야 됩니다. 즉 진짜 사나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로 이제 일본이 돈 풀고 감세를 할 것이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사실 그럴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고 봅니다. 일단 판이 깔렸습니다. 자민당이 310석입니다. 뭔 말이냐면 사실상 이제는 어떤 입법도 다 가능해졌어요. 심지어 헌법 개정까지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압도적인 승리는 사나이 노믹스를 실행하기 위한 고속도로를 개통한 것 같단 말을 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사나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막대한 재정 부양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하겠지만 저는 10년 국채 금리가 이제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언젠가 NK리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이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앞으로 크게 네 가지를 봐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의 노미스가 실천되는가? 그래서 진짜로 일본의 세제가 개편이 되어서 서비스 같은 거 유예해주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앞으로 면밀히 모니터를 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하겠지만 BOJ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왜냐? 그 말은 곧 기대 인플레가 오른다는 뜻인 거고,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너무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기조가 요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랑은 충돌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에 대한 독립성 리스크가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노이즈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와 거기에 더해서 엔화의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하나의 노미스가 부활을 하면서 추세적으로는 강세로 갈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장 의심할 겁니다. 진짜로 할까? 의심할 텐데 진짜 하면은 그때부터는 엔화가 강세로 갈 것이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K 트레이드가 천천히 청산되는 과정을 겪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봐야 될 포인트는 무엇이냐? 일단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모니터링 하느냐?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3%를 넘어가느냐? 이게 3%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NK 트레이드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엔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일본 경제가 부활하는 게 맞는 것이냐? 라는 거를 우리가 면밀하게 보고서 포트폴리오를 짤 필요가 있겠다. 자, 어떻게 해야 될지 복잡하시죠?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뭐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투자입니다. 그걸 저희는 퀀트 투자라고 하고요. 이 퀀트 투자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댓글에 고정란에 보시면 그 퀀트 투자를 할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앱을 깔아보시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